2019년 4월 25일 오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앞바다는 잔잔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햇살이 수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유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어선 위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전복 양식장 관리인이었다. 벌써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트로 가두리를 돌며 전복들에게 먹이를 주고 상태를 확인했다. 지루하다면 지루한 일이었지만 유민수는 이 바다가 좋았다. 고요하고 평온한 이곳에서만큼은 세상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유민수는 첫 번째 가두리를 지나 두 번째 구역으로 배를 몰았다. 물살이 천천히 배 옆구리를 훑고 지나갔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먹이통을 들어 올렸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짭조름하면서도 비린내가 섞인 향. 그는 가두리 안으로 몸을 숙였다. 그때였다. 시야 끝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유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약 20m쯤 떨어진 곳. 가두리 그물 사이에 무언가 걸려 있었다. 검은색에 가까운 형체. 처음엔 부유물인 줄 알았다. 이 바다에선 가끔 스티로폼 박스나 폐그물이 떠다니곤 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형체의 윤곽이 너무 또렷했다. 유민수는 먹이통을 내려놓고 배를 천천히 그쪽으로 몰았다. 엔진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10m, 5m. 유민수는 숨을 멈췄다. 사람이었다. 엎드린 채 그물에 걸려있는 남자의 몸. 자주색 줄무늬 티셔츠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곤색 방한바지. 한쪽 팔이 그물 사이로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물속에 잠긴 채 보이지 않았다. 유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양식장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다. 죽은 물고기도 죽은 새도 익숙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유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을 허공에서 더듬거리다 겨우 통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 오류리 앞바다 3번 구역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침을 삼키고 다시 말했다. 사람이 떠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있어요. 무전기 너머로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해경 교신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것 같습니다. 유민수는 배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좌표를 불렀다. 통신이 끊겼다. 유민수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시신 쪽을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물결에 따라 몸이 천천히 흔들릴 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 유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었다.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배를 조금 더 가까이 붙였다. 노를 뻗어 시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밀었다. 몸이 뒤집혔다. 유민수는 비명을 삼켰다. 얼굴이 드러났다. 아니, 얼굴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피부는 허옇게 불어 있었고 눈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왼쪽 손목. 손이 없었다. 손목 끝이 깨끗하게 탈락되어 있었다.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유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속이 뒤집혔다. 배 난간을 붙잡고 구역질을 참았다. 입안에 신물이 올라왔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이 눈꺼풀 뒤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점점 커지는 소리. 유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흰색과 주황색 줄무늬의 해경 경비정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1시 12분. 신고 후 정확히 1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경비정이 유민수의 배 옆에 섰다. 해경대원 3명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신을 끌어올렸다. 유민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젊은 해경대원이 물었다. 유민수는 시계를 봤다. 1시 조금 넘어서요. 5분쯤 전에요.
여기서 일하십니까? 네. 양식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원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평소에 이 근처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유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해경대원들은 시신을 경비정으로 옮겼다. 방수포로 조심스럽게 덮었다. 유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저 사람을 찾고 있을 것이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 햇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유민수에게 이 바다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부패한 얼굴, 탈락된 손목, 물에 젖은 자주색 티셔츠. 경비정이 출발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유민수는 혼자 남았다. 배 위에 덩그러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먹이통은 아직 손에 들려 있었다. 오늘 일과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돌아야 할 가두리가 3곳이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유민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는 배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진정하자. 이미 끝난 일이다. 해경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저 사람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사고였을까? 아니면 유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오후의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데웠다. 바닷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멀리서 다른 어선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유민수는 알았다. 오늘 이후 이 바다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저 시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누군가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진도군 보건소 영안실.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다. 소독약 냄새와 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검시관 이정민은 고무장갑을 끼고 시신 앞에 섰다. 25년 경력. 수많은 시신을 봐왔지만 매번 이 순간은 무거웠다. 시신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한때 살아 숨쉬던 사람이었다. 이정민은 천천히 시신을 살폈다. 자주색 줄무늬 티셔츠. 물에 젖어 얼룩덜룩했다. 곤색 방한바지. 낡았지만 품질은 괜찮아 보였다. 신발은 없었다. 양말만 신고 있었다. 회색면 양말. 발꿈치 부분이 해져 있었다. 얼굴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피부가 허옇게 부풀어 올라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눈두덩이는 함몰되어 있었다. 입술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정민은 조심스럽게 턱을 들어 올렸다. 치아 상태를 확인했다. 앞니 2개가 금리였다. 왼쪽 손목은 완전히 탈락되어 있었다. 뼈가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정민은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다. 절단면이 매끄러웠다. 날카로운 도구로 자른 흔적은 없었다. 자연적인 탈락이었다. 부패 과정에서 떨어진 거군. 이정민은 중얼거렸다.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 관절 부위가 약해진다. 어류나 갑각류가 뜯어먹기도 한다. 그렇게 손목이나 발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옷주머니를 뒤졌다.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가 나왔다. 녹이 슬어 있었다. 작은 열쇠. 자물쇠용인 것 같았다.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휴대전화가 나왔다. 낡은 스마트폰. 물에 젖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다. 신분증은 없었다. 지갑도 없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 이정민은 형사에게 말했다. 일단 지문부터 채취해야겠습니다. 완도해경 소속 형사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40대 초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15년 동안 해상 사건을 다뤄왔다. 지문 나올까요? 강태수가 물었다. 이정민은 시신의 손가락을 살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요. 손가락 끝이 물러 있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정민은 그래도 시도했다. 조심스럽게 잉크를 묻히고 지문을 떴다. 하지만 예상대로 흐릿했다. 식별이 불가능했다. DNA 검사는요? 그건 가능합니다. 치아나 뼈에서 채취하면 됩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DNA 검사는 시간이 걸렸다.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도 걸릴 수 있었다. 그 전에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다. 강태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거 복구 가능할까요? 국과수에 보내면 될 겁니다. 강태수는 증거봉투에 휴대전화를 넣었다. 열쇠도 함께 넣었다. 그리고 시신의 옷을 다시 한번 살폈다. 티셔츠 안쪽, 바지 주머니, 양말 속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실종 신고를 뒤져봐야 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실종된 남성. 키는 170cm 정도. 체격은 보통. 나이는 40대로 추정. 부검은 언제 합니까? 내일 오전에 국과수에서 내려옵니다. 강태수는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내일 부검 결과를 보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했다. 이정민이 시신을 다시 덮었다. 흰 천이 몸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강태수는 영안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강태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꽃이 작게 일렁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 속으로 연기가 가라앉았다. 누구일까? 저 남자는 어떻게 바다에 빠진 걸까? 사고였을까?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하나씩 차근차근. 다음 날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도착했다. 오전 10시부터 부검이 시작됐다. 강태수는 부검실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정오가 되어서야 부검이 끝났다. 부검의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확실합니까? 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익사 특유의 징후들이 보입니다. 강태수는 수첩을 꺼냈다. 사망 시점은요? 부패 정도로 봐서 2주에서 3주 전쯤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부검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4월 12일에서 15일 사이. 그 정도로 추정됩니다. 강태수는 날짜를 적었다. 4월 12일. 오늘이 4월 25일이니 약 2주 전이었다. 외상은 없습니까?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왼쪽 손목 탈락은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류에 의한 훼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익사라고 해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누군가 밀어서 빠뜨렸을 수도 있었다. 그때 후배 형사가 달려왔다. 형사님, 휴대전화 복구됐습니다. 강태수의 눈이 빛났다. 뭐가 나왔습니까? 통화 기록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4월 12일 오후 8시 43분입니다. 강태수는 숨이 막혔다. 4월 12일. 추정 사망일과 일치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은정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번호 추적했습니다. 누굽니까? 후배 형사가 수첩을 펼쳤다. 박은정. 35세.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강태수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당장 광주로 갑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주택가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강태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오래된 2층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빨래가 걸린 베란다. 녹슨 철문.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동네였다. 식당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간판에 은정인의 백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테이블 5개. 손님은 2명뿐이었다. 강태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쨍그랑 울렸다. 주방 쪽에서 여자가 나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어서 오세요. 박은정이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강태수는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완도해경 수사과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주워들며 말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안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박은정은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쪽에서 대답이 들렸다. 박은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강태수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식당 옆 작은 공터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강태수가 입을 열었다. 정혜수라는 분 아십니까? 박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가까스로 말했다. 네, 압니다. 같이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한 달 전부터요. 강태수는 수첩을 꺼냈다. 정혜수 씨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까? 4월 12일이요. 그날 통화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박은정은 눈을 내리깔았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완도에 간다고 했어요. 양식장 일 도와준다고요. 누구 양식장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친구 소개로 간다고만 했어요. 강태수는 박은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손은 계속 앞치마끈을 만지작거렸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까?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요. 실종 신고는 안 했습니까? 박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씩 연락 없는 적도 많았어요.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혜수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박은정은 비틀거렸다.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입을 막았다. 눈이 커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거짓말이죠? 진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혜수 씨예요? 지금으로선 추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당신 번호가 마지막 통화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박은정은 주저앉았다. 공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강태수는 기다렸다. 억지로 재촉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정혜수 씨에 대해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은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옷에 먼지를 털어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5년 전에 만났어요. 혜수 씨는 광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중고차 매매요. 처음엔 잘 됐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사기를 당했대요. 동업자한테요. 빚만 잔뜩 남았어요. 강태수는 적으며 물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4천만 원쯤 된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는요? 일을 못 구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당신이 생활비를 댔습니까? 박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식당 하니까요. 벌이가 많진 않지만 둘이 살 정도는 됐어요. 강태수는 수첩을 넘겼다. 최근에 사이가 어땠습니까? 박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강태수가 다시 물었다. 싸운 적 있습니까? 있어요. 무슨 문제로요? 돈 문제요. 박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또 고였다. 혜수 씨가 돈을 빌렸어요. 저 몰래요, 사채를요. 강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채요? 네.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채권자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빌렸습니까? 2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강태수는 펜을 멈췄다. 사채. 3천만 원. 갑자기 사건의 윤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 익사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다.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김도윤이라고 했어요. 완도 사람이래요. 강태수는 그 이름을 밑줄 쳤다. 만난 적 있습니까? 한 번요. 식당에 왔을 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은정은 몸을 떨었다. 무서웠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협박을 했습니까? 네. 강태수는 턱을 쓸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사채, 협박, 그리고 익사. 정혜수 씨가 완도로 간 것도 김도윤과 관련이 있습니까? 박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강태수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박은정 씨.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숨기면 나중에 더 곤란해집니다. 아는 거 다 말하십시오. 박은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혜수 씨를 완도까지 데려다 줬어요. 4월 10일 날이요. 강태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직접 데려다 줬다고요? 네. 차로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의심받을까 봐요. 강태수는 박은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보였다. 하지만 그 공포가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진실을 숨기는 공포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공포인가? 다음 날 아침, 완도해경 수사과 사무실. 강태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톨게이트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은정의 차량 번호로 검색한 결과였다. 4월 11일 오후 5시 27분.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은색 소나타. 박은정의 차량이 맞았다. 운전석에 박은정. 조수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 정혜수로 추정됐다. 다음 날 아침, 완도해경 수사과 사무실. 강태수는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톨게이트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박은정의 차량 번호로 검색한 결과였다. 강태수는 영상을 계속 돌렸다. 해남 톨게이트. 오후 6시 40분. 같은 차량이 통과했다. 완도 방향이었다. 박은정의 진술과 일치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 영상이 문제였다. 4월 12일 새벽 1시 15분. 같은 차량이 다시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다. 완도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운전석에는 박은정만 보였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강태수는 영상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박은정은 정혜수를 완도에 내려주고 바로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톨게이트 시간을 계산하면 맞지 않았다. 완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6시간이 걸린 것이다. 너무 오래 걸렸다. 게다가 또 다른 영상이 있었다. 4월 12일 오후 11시 42분. 박은정의 차량이 다시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이번엔 완도 방향이었다. 강태수는 화면을 확대했다. 운전석에 박은정. 얼굴이 굳어 있었다. 긴장한 표정. 조수석은 역시 비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1시 5분. 박은정의 차량이 광주로 돌아왔다. 왕복 2시간. 이번엔 빠르게 다녀온 것이었다. 강태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박은정은 이틀 동안 완도를 2번 왔다 갔다. 첫 번째는 정혜수와 함께. 두 번째는 혼자. 그리고 정혜수의 추정 사망 시각은 4월 12일 새벽. 박은정이 두 번째로 완도에 갔던 시각과 겹쳤다. 우연일까?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후배 형사가 문을 두드렸다. 형사님, 박은정 차량 압수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에 세워뒀습니다.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은색 소나타가 서 있었다. 감식 반원들이 이미 차량을 조사하고 있었다. 뭐 나왔습니까? 감식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트렁크 쪽 좀 보십시오. 강태수는 트렁크로 다가갔다. 뚜껑이 열려 있었다. 안쪽은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감식 반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여기 보이십니까? 모서리 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다. 갈색 얼룩. 그리고 녹색 이물질. 흙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초로 보입니다. 강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실합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정확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해초 맞습니다. 강태수는 트렁크 안을 더 살폈다. 구석구석 흙과 해초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열심히 닦아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들이었다. 블랙박스는요? 운전석 블랙박스는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쪽 후방 카메라는 4월 12일 밤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고장입니까? 아닙니다. 수동으로 끈 겁니다. 강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다. 박은정은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운전석 블랙박스 영상 복사했습니까? 네. 사무실로 보내놨습니다. 강태수는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컴퓨터를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열었다. 4월 11일부터 재생했다. 오후 5시. 박은정이 차에 탄다. 조수석에 정혜수가 탄다. 두 사람은 말이 없다.
어색한 침묵. 차가 출발한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혜수가 입을 연다.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박은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본다. 은정아, 나 좀 봐줘.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박은정의 목소리가 차갑다. 정혜수는 창밖을 본다. 더 이상 말이 없다. 해남을 지난다. 완도로 접어든다. 어둠이 내린다. 차 안은 더 조용해진다. 오후 8시쯤 차가 멈춘다.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두운 길가. 가로등도 없다. 여기서 내려요. 박은정이 말한다. 정혜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은정아, 내리라니까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다. 정혜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린다. 문이 닫힌다. 차가 출발한다. 영상은 거기서 끊긴다. 강태수는 다음날 영상을 재생했다.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 박은정이 다시 차를 몬다. 혼자다. 표정이 굳어있다. 입술을 깨문다. 핸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 완도 방향으로 간다. 빠르게 운전한다. 평소보다 과속이다. 신호등에 걸린다. 박은정은 핸들에 이마를 댄다. 어깨가 떨린다. 우는 것 같다. 신호가 바뀐다. 차가 다시 출발한다. 1시간 후. 어두운 바닷가 도로. 차가 천천히 간다. 어딘가를 찾는 듯하다. 멈춘다. 박은정이 차에서 내린다.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10분쯤 지났을까? 박은정이 돌아온다. 혼자다. 차에 탄다. 손이 떨린다. 시동을 거는데 몇 번이나 실패한다. 겨우 시동이 걸린다. 차가 빠르게 출발한다. 그리고 영상은 끝난다. 강태수는 영상을 다시 돌렸다. 박은정이 차에서 내려 사라지는 장면. 정확히 10분 13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과수에서 온 전화였다. 형사님, 시신의 DNA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혜수 맞습니다. 박은정 씨 집에서 채취한 칫솔의 DNA와 일치합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해졌다. 시신은 정혜수였다. 그리고 박은정은 그가 죽기 직전 완도에 있었다. 차에서 내려 10분 동안 뭔가를 했다. 그리고 혼자 돌아왔다. 강태수는 수첩을 펼쳤다. 정혜수, 사채, 김도윤, 박은정, 완도.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조각이 하나 빠져 있었다. 그날 밤 박은정은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김도윤은 어디에 있었는가? 강태수는 전화를 들었다. 완도 지역 담당 형사에게 연락했다. 김도윤이라는 사람 찾아주십시오. 사채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소환하십시오. 조사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사흘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스테인리스 해부대 위에 정혜수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강태수는 유리창 너머에서 부검 과정을 지켜봤다. 부검의 2명이 시신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었다. 흰 가운, 마스크, 라텍스 장갑. 그들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했다. 1시간이 넘게 흘렀다. 부검이 끝났다. 부검이가 마스크를 벗고 나왔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부검의 박성진이었다. 그는 손을 씻으며 강태수를 봤다. 들어오십시오. 강태수는 부검실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성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가리켰다. 직접 사인은 익사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폐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겁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박성진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정혜수의 목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었다. 여기 보십시오.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다. 목 양쪽에 대칭으로 있었다. 이게 뭡니까? 압박 흔적입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변했다. 누가 목을 눌렀다는 겁니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부패가 진행되어서 정확한 판단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 흔적은 사망 전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흔적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다. 얼마나 세게 눌렀습니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식시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목을 잡았던 건 맞습니다. 박성진은 다른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정혜수의 손바닥 사진이었다. 오른손 손바닥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방어 흔적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표피박탈이 있어요. 뭔가 거친 표면을 잡았거나 긁었을 때 생기는 상처입니다. 강태수는 턱을 쓸었다.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정혜수는 단순히 물에 빠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다. 목을 잡혔다. 그리고 물에 빠졌다. 사망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박성진은 보고서를 펼쳤다. 위 내용물과 부패 정도를 종합하면 4월 12일 새벽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강태수는 수첩에 적었다. 4월 12일 새벽. 박은정이 두 번째로 완도에 갔던 시각이었다. 톨게이트 통과 시각은 오후 11시 42분. 완도까지 1시간. 자정쯤 도착했을 것이다.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0.1% 정도 나왔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겁니까? 네.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취한 상태였을 겁니다. 강태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그날 밤의 상황을 그려봤다. 정혜수는 술을 마셨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툼이 벌어졌다. 목을 잡혔다. 저항했다.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 그리고 물에 빠졌다. 누가 그를 물에 빠뜨렸는가? 박성진이 말했다. 참고로 위 내용물에서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소주와 오징어. 그리고 땅콩. 안주를 먹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2~3시간 전쯤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수는 메모했다. 소주, 오징어, 땅콩. 흔한 안주 조합이었다. 누군가와 술을 마셨다. 박성진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 정혜수의 옷 사진이었다. 자주색 줄무늬 티셔츠를 확대한 것이었다. 옷깃 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다. 담배재입니다. 담배를요? 네. 옷깃에 담배재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비흡연자입니다. 강태수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아십니까? 폐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담배재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정혜수와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재가 정혜수의 옷에 묻었다. 강태수는 흥분을 억눌렀다. 그 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국산 담배입니다. DNA도 검출됐어요. DNA요? 네. 담배 필터에 묻은 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다. 범인의 DNA. 만약 용의자를 찾으면 대조할 수 있었다. 강태수는 심호흡을 했다. DNA 프로필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진이 서류를 건넸다. 강태수는 받아서 찬찬히 읽었다. 남성. 혈액형 A형. 특정 유전자 마커.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습니다. 강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쉬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용의자를 찾아서 DNA를 채취하면 됐다. 김도윤.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채업자. 정혜수에게 돈을 빌려준 남자. 박은정과 통화한 남자. 강태수는 부검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완도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다. 김도윤 찾았습니까? 네. 소환장 발부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강태수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완도로 가야 했다. 내일 김도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담배를 확보할 것이다. DNA를 채취할 것이다. 만약 일치한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강태수는 엑셀을 밟았다. 차가 빠르게 움직였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하지만 강태수의 마음속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혜수는 혼자 죽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죽였다. 목을 잡았고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담배를 피웠다. 그 증거가 남아 있었다. 강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범인을 찾을 것이다. 반드시. 정혜수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차는 계속 달렸다. 완도를 향해. 김도윤을 향해. 그리고 사건의 핵심을 향해. 다음 날 오전. 완도해경 조사실. 회색 벽. 녹음기가 놓인 책상.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췄다. 박은정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렸다. 입술을 자꾸만 깨물었다. 강태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다. 톨게이트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부검 보고서. 박은정 씨. 강태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은 정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박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4월 11일. 정혜수 씨를 완도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죠? 네.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에 내려줬습니까? 완도항 근처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강태수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톨게이트 통과 시각이 찍힌 사진이었다. 오후 6시 40분에 해남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완도까지는 1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새벽 1시에 광주로 돌아왔어요. 박은정은 사진을 바라봤다. 입술이 더 심하게 떨렸다. 6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냥 차 안에서 쉬었어요. 6시간을요? 네.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봤습니다. 당신은 정혜수 씨를 내려준 후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은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말하십시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은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싸웠어요. 누구랑요? 혜수 씨랑요. 강태수는 펜을 들었다. 무슨 얘기로 싸웠습니까? 돈 때문이요. 빚 때문에요. 박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혜수 씨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갚겠다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소리 질렀어요.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박은정은 울먹였다. 혜수 씨가 울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김도윤 씨한테 돈만 갚으면 된다고. 강태수는 귀를 기울였다. 김도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식장 일을 시켜주겠대요. 거기서 일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정혜수 씨가 완도에 간 겁니까? 네. 강태수는 다음 사진을 내밀었다. 4월 12일 밤 톨게이트 사진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 날 밤 또 완도에 갔습니다. 왜입니까? 박은정은 사진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강태수는 책상을 가볍게 쳤다. 박은정 씨,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압니다. 당신 차 트렁크에서 흙이랑 해초가 나왔어요. 블랙박스도 일부러 껐고요. 박은정은 몸을 떨었다. 왜 두 번째로 완도에 갔습니까? 정혜수 씨를 만나러 간 겁니까?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 정혜수 씨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완도에 있던 바로 그 시각에. 박은정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강태수는 박은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통화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4월 12일 저녁 김도윤이랑 통화했더군요. 3번이나. 박은정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냥 안부요. 안부라고요? 채권자랑요? 박은정은 입을 다물었다. 강태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은정의 계좌 내역이었다. 최근 한 달 사이 2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박은정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감았다. 빚 갚는 데 썼어요. 누구 빚을요? 혜수 씨 빚이요. 김도윤한테 갚았습니까? 네. 강태수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4월 10일에 1,000만 원을 입금했더군요.
그리고 4월 12일에 또 500만 원. 박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나눠서 갚았습니까? 김도윤 씨가 그러래요. 뭐라고요? 박은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00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라고 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래서요. 강태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돈을 나눠서 받을 이유가 없었다. 한 번에 받는 게 정상이었다. 4월 12일 500만 원은 어떻게 줬습니까? 계좌로 입금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박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다. 강태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박은정은 김도윤을 만났다. 4월 12일 밤에 완도에서. 박은정 씨,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월 12일 밤 완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박은정은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깨가 들썩였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흐느끼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박은정은 강태수를 봤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할 거예요. 누가요? 박은정은 입술을 떨었다. 김도윤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드디어 나왔다. 김도윤.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김도윤이 뭘 했습니까? 박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은정 씨, 지금 말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본 거라도 말하십시오. 박은정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돈을 내라고. 안 그러면 혜수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제요? 4월 초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준 겁니까? 네. 무서워서 줬어요. 강태수는 메모했다. 4월 12일 밤에도 만났습니까? 박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어디서 만났습니까? 완도 바닷가요. 왜 거기서 만났습니까? 김도윤 씨가 오라고 했어요. 나머지 돈 가져오라고. 강태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때 정혜수 씨도 있었습니까? 박은정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혜수 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요? 박은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강태수는 일어섰다. 박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은정 씨,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박은정은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나왔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강태수는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기다렸다. 김도윤이 전화했어요. 4월 12일 저녁 8시쯤이요. 박은정은 숨을 몰아쉬었다. 완도로 오라고 했어요. 나머지 돈 가져오라고. 안 오면 혜수 씨를 못 봐도 된다고 했어요. 협박이었습니까? 네.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진짜 뭔가 할 것 같았어요. 박은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갔어요. 밤 11시쯤 출발했어요. 돈은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500만 원이요. 현금으로.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완도항에서 10분쯤 떨어진 바닷가요. 사람 없는 곳이었어요. 박은정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자정쯤 도착했어요. 김도윤 씨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어요. 혼자였습니까? 박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혜수 씨가 같이 있었어요. 강태수는 펜을 멈췄다. 정혜수 씨가 김도윤이랑 같이 있었다고요? 네. 차 옆에 서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렸어요. 박은정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의 장면이 눈앞에 떠오르는 듯 했다.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김도윤 씨한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돈 가져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봉투를 건넸어요. 그리고요? 김도윤 씨가 돈을 세더니 웃었어요. 이제 빚 다 갚았다고. 혜수 씨는 자유라고. 박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혜수 씨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박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김도윤 씨가 막았어요. 아직 할 얘기가 남았다고. 먼저 가라고 했어요. 강태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차로 가려고 했어요. 박은정은 울먹였다. 그때 혜수 씨가 소리쳤어요. 은정아, 제발 가지 말라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수는 숨소리도 죽였다. 저는 멈췄어요. 뒤돌아봤어요. 박은정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김도윤 씨가 혜수 씨 목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혜수 씨가 발버둥 쳤어요. 당신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봤어요. 박은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김도윤 씨가 혜수 씨를 끌고 물가로 갔어요. 혜수 씨가 저항했어요. 손으로 김도윤 씨를 밀쳤어요. 하지만 김도윤 씨가 더 셌어요. 그리고요? 박은정은 흐느꼈다.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혜수 씨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저는 소리쳤어요.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김도윤은 뭐라고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박은정은 몸을 떨었다. 혜수 씨가 물속에서 손을 뻗었어요. 저를 봤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당신은요? 못 갔어요.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박은정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혜수 씨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안 올라왔어요. 강태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그날 밤의 장면이 그려졌다. 어두운 바닷가, 차가운 물, 익사하는 남자, 그리고 방관하는 여자. 김도윤은 그 후 뭘 했습니까? 물가에서 나왔어요. 손을 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박은정은 눈을 크게 떴다. 제 어깨를 잡았어요. 힘주어서요. 아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면 나도 죽인다고. 박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돈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돈이요? 보험금이요. 강태수는 펜을 들었다. 보험금이라고요? 네. 혜수 씨 명의로 보험이 있대요. 수익자가 저래요. 얼마나 됩니까? 1억이요. 강태수는 숨을 들이켰다. 김도윤이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알아냈나 봐요. 박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보험금 나오면 반 나눠 가지자고 했어요. 안 그러면 경찰한테 제가 공범이라고 신고하겠대요. 강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도윤은 정혜수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챙기려 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은정은 울었다. 김도윤 씨가 제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거기에 뭔가 넣었어요. 뭘 넣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무거워 보였어요. 강태수는 메모했다. 트렁크의 흙과 해초. 아마도 그때 묻은 것이었다. 그 후엔요? 김도윤 씨가 담배를 피웠어요. 한 대 다 피우고 꽁초를 바다에 던졌어요. 담배. 강태수의 눈이 빛났다. 정혜수 옷에 묻은 담배재. 김도윤의 것이었다.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빨리 가라고. 박은정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저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블랙박스는요? 김도윤 씨가 끄라고 했어요. 증거 남기지 말라고. 박은정은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냥 도망쳤어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다. 강태수는 녹음기를 멈췄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도윤이 정혜수를 살해했다. 박은정은 방관했다. 박은정 씨.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박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매일 후회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혜수 씨 얼굴이 자꾸 보여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요. 강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진술서 작성하십시오. 지금 말한 거 다 적어야 합니다. 박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수는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김도윤. 그 이름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후배 형사가 달려왔다. 형사님, 김도윤 소환했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조사합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 준비하십시오. 무슨 혐의로요? 살인죄입니다. 강태수는 조사실로 향했다. 김도윤을 만날 시간이었다. 범인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김도윤이 들어왔다. 40대 후반. 건장한 체격. 검게 그을린 피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손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강태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김도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꼬았다. 팔짱을 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도 태연했다. 강태수는 녹음기를 켰다. 정혜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압니다. 대답이 빨랐다. 어떤 관계입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요. 채무자죠. 김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얼마나 빌려줬습니까? 2천만 원이요. 이자 포함하면 3천만 원쯤 됩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박은정 씨한테 받았어요. 강태수는 서류를 펼쳤다. 4월 12일 밤에 박은정 씨를 만났죠? 김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났어요. 나머지 돈 받으러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완도 바닷가요. 왜 바닷가에서 만났습니까? 김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그쪽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죠. 정혜수 씨도 거기 있었습니까? 김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강태수는 놓치지 않았다.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제가 데려갔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강태수는 펜을 두드렸다. 무슨 말이요? 빚 다 갚았으니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요? 박은정 씨한테 돈 받고 헤어졌어요. 김도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정혜수 씨는요? 같이 있었어요. 제가 차로 숙소까지 데려다 줬고요. 강태수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부검 사진이었다. 정혜수의 목에 있는 압박 흔적을 확대한 것이었다. 이거 보십시오. 김도윤은 사진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목에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목을 잡았어요? 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모르죠. 제가 데려다 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강태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신 통화 기록입니다. 4월 12일 저녁 박은정 씨랑 3번 통화했더군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 가져오라고 연락한 거예요. 3번씩이나요? 그 사람이 자꾸 미루길래요. 강태수는 김도윤을 응시했다. 박은정 씨가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정혜수 씨를 물에 빠뜨렸다고. 김도윤의 얼굴이 변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박은정 씨는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당신이 정혜수 씨 목을 잡았다고. 물속으로 밀어넣었다고. 김도윤은 일어섰다. 저는 안 했어요. 믿지 마세요. 앉으십시오. 강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김도윤은 천천히 앉았다. 하지만 여유는 사라졌다. 손을 떨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담배 피우십니까? 강태수가 물었다. 네. 피웁니다. 무슨 담배요? 국산이요. 에세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수 씨 옷에서 담배재가 나왔어요. 거기서 DNA도 검출됐고요.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DNA 채취하겠습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받아서 강제로 하고요. 김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협조하면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강태수는 녹음기 볼륨을 높였다. 정확히 말하십시오. 김도윤은 눈을 감았다. 정혜수를 죽였어요. 계획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왜 죽였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김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정혜수 명의로 보험이 있었어요. 수익자가 박은정이었고요. 1억이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박은정한테 제안했어요. 정혜수를 없애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압박했어요. 협박도 했고요.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빚 안 갚으면 정혜수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은정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강태수는 적으며 물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정혜수를 완도로 데려왔어요. 양식장 일 시켜준다고 속였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술을 먹였어요.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은정을 불렀어요. 왜요? 목격자를 만들려고요. 박은정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입을 못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태수는 눈을 감았다. 치밀한 계획이었다. 돈 받고 정혜수를 물가로 데려갔어요. 김도윤은 떨렸다. 정혜수가 저항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을 잡았어요. 그리고요? 물속으로 밀었어요. 정혜수가 허우적거렸어요. 하지만 놔주지 않았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가라앉을 때까지 봤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강태수는 녹음기를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백을 받았다. 김도윤.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강태수가 말했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석 달 후 광주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유가족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도윤은 피해자 정혜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 김도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피고인 박은정은 살인을 방조하고 은폐했습니다. 비록 직접 손을 쓰진 않았으나 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판사는 박은정을 봤다. 피고인 박은정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박은정은 울었다.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는 판결문을 내려놓았다. 사랑과 빚, 두 가지 욕망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판결이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김도윤과 박은정은 법정을 떠났다. 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그날 이후 진도 앞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다. 유민수는 오늘도 양식장을 돌았다. 하지만 바다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비명을, 물속으로 가라앉는 남자를, 해안가에 서 있던 두 사람을.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숨겨도 물은 기억한다. 바다는 증언한다. 정혜수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다. 탐욕이 빚어낸 비극,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죄. 진도의 바다는 오늘도 속삭인다.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파도 소리 속에 정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다는 대답했다. 잊지 않겠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진도 앞바다의 미스터리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파도처럼 우리 곁을 맴돈다.